네, 오늘 이코노미톡은 대신권 이경민 부장 모시고 시장 얘기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가 어제 역대 최고치를 경신. 오늘도 뭐 또 네. 역대 최고치죠. 3,300 현재 67까지 0.7% 올라서 아까 장 초반에 0.9% 이상 네. 올랐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거의 3,400 근처까지. 네. 이러다가 연내 4천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글쎄요. 네. 일단 최근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은 우호적인 대내외 네. 여건들이 좀 잘 맞물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커졌고요. 그쵸. 여기에다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들이 굉장히 증폭되었고 예. 이와 더불어서 7월 이후 9월 초중반까지 시장을 박스권으로 가두게 만들었었던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도 좀 기대감으로 전환되면서 그렇죠. 다시금 박스권을 넘어서서 레벨업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아마 부장님도 회사에서 대통령 네. 기자회견 굉장히 아마 주의 깊게 들으셨을 것 네, 같은데 시장에서 이제 볼 때 네. 어떤 느낌이 좀 드셨어요?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 보면서. 일단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예. 거죠? 네.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뚜렷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정책에 대한 의지, 그건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뭐 딱딱딱 끊어주는 모습들은 좀 아니었지 않나? 아, 예를 들어 뭐 50억 네. 딱 이렇게 뭐 이런 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럼요.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의지를 피력하고 결정권을 의회에 넘기긴 했지만 맞습니다.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여줬다. 경기 부양 그리고 주식 부양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은 산업 정책 방향성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뚜렷한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산업 얘기를 하시니까 원전 얘기란 말이에요. 네.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얘기는 딱 그거예요. 지금 당장 AI 때문에 네. 전력이 급한데 네. 원전이랑 SMR 가지고 되냐.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자꾸 이제 그게 기사나 이렇게 알려지는 거는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원전 정책 폭이다 뭐 이렇게 네, 자꾸 네, 이제 네, 제목이 네. 뽑히거나 기사는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들이고 SMR 같은 경우는 아직 실체가 딱 어디든 없죠. 나와 네. 있는 게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전력을 AI를 뭐 3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당장 전력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사실 그건 논리적으로 맞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의도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의도라기보다는 옛날부터 똑같은 말을 했던 건데. 그쵸. 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네. 말했던 내용입니다. 원전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데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좀 더 빠르고 그런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말을 그 재차 해왔던 강조. 거죠. 예, 재차 강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SMR에 대한 기대감들은 되게 큰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지만 SMR이 아직까지 설치된 데가 전 세계에도 한 군데도 없고 그리고 수주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무조건 저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력 소비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가는 게 방향성 자체에 대한 명확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서부터 알리백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대전환 맞아요. 계속적으로 강조했다는 점들이 이번에도 좀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장 초반에 보면 확실히 뭐 주가 그렇다해서 막 몇 퍼센트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그렇지 않죠. 네.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뭐 약간 파란색 주춤해졌죠. 네.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게 좋겠습니까? 이를테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전 관련주들이 국내에 대한 기대보다 해외 기대감 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니까 네. 그냥 이렇게 떨어질 때 뭐 한번 좀 공격적으로 생각해봐도 되겠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좀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까지 SMR이 어디에도 설치된 데가 없죠. 한 군데도 전 세계적으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수주가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쟁력이 얼마나 될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주를 받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대감에 이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본다면 주가가 네,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상황이 본다면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방산 전력기기와는 좀 다른 패턴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선방산 전력기기는 지금부터 실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 사실 수주가 예, 들어오는 거잖아요. 수주가 들어오고 실적이 확인되고 네. 그리고 예상보다 좋은 실적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에 반해서 원전 같은 경우는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정받으면 좀 등락은 있겠죠. 받는 네. 시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업황 그리고 수주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들어오는지 여부가 조금 더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어디에서 또 우리가 원전을 수주를 했다든가 네. 또는 미국에서 뭔가 이를테면 한수원이나 뭐 한적에서 이런 데하고 뭐 어떤 두산에너지 이런 데하고 미국의 어느 뭐 회사하고 뭔가 이렇게 MOU를 뭐 네. 하여간 뭔가 이런 것들이 있지 있어야죠. 않으면 네. 지금 올라온 주가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뭔가 좀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좀 그렇다. 그 전까지는 좀 박스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스권이라고 본다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락을 하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나 업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을 뚫고 또 치고 올라가기는 올라간다. 좀 어렵고 그래서 요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서야 방향성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 사실 계속 주도주가 조방 원전 이렇게 표현까지 네. 써가면서 했는데 네. 그럼 원전은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쪽이고 원권. 네, 좀 결이 다르고 또 조선방산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화되는 과정은 맞는데 이전처럼 뭐 2배, 3배 그렇죠. 치오르는 그림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흐름을 한번 놓고 보시면 한 15에서 20% 조정받으면 여기서 또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또 15에서 20% 조정받으면 또 고점 뚫고 올라가는 패턴을 그러면서 반복하고 우상향을 있거든요. 꾸준히 네. 간다 이거군요. 방향성은 우상향이 맞는데 이전처럼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주기보다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그만한 팁을 드리면은 5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일 이동평균선. 50일, 200일 이동평균선은 보통 외국인이 보는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아, 50일하고 200일이요? 네. 해외 사이트 가면은 기본 세팅 값이 50일, 200일입니다. 그래서 50일은 보통 트레이딩선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50일선 전후로 지지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또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50일선을 하향 이탈하고 51선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조방원전 이 네 섹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50일 이평선에서 뭐 이탈하거나 그런 거는 아직 아닌 거네요. 조선방산 전력기기는 살짝 이탈했다 다시 반등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원전의 대표주들은 지금 51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요? 거기서도 조금은 차별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러네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되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조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네.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조방 원전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다시 좀 어제 이 대통령 쪽 얘기로 좀 와서요. 그전 앞서 잠깐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정책에 대한 이런 우려는 확실히 좀 해소되고 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요 다음에 3차 상법 개정안 관련된 네. 뭐 자사주 소가 의무화한 네. 내용, 그다음에 배당수 분리과세 내용 뭐 네.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맞습니다. 대통령의 어제 멘트들을 본다 그러면 이것도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봐야 된다는 거죠. 주식시장 부양 그리고 한국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의지는 명확하게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본시장 선진화법 큰 틀에서 본다면 계속적으로 방향성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재확인시켜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서 관건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그리고 뭐 어제 명확한 선을 그어주지 못했다라고는 하지만 투자자들의 니즈 그리고 여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들을 보여줬어요. 네, 네, 네. 그렇게 본다면은 네.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정부 정책,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기보다는 시장과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을 찾아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9월 안에 배당수 분리과세든 뭐 자사주 소가 의무화 방안 이게 의회를 국회를 통과하냐 마냐 이 부분보다도 네. 되긴 될 텐데 네. 그게 당장 뭐 조만간 이렇게 네.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네요. 그것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의지는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크게 거슬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방향성을 못 정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실망해서 등락은 있겠지만 이 정책 방향성이 바뀌었다? 이제 정책 방향성이 꺾였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늦더라도 아니면은 아직까지 미진하다 하더라도 수정 보완을 통해서 시장에는 좀 더 우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방향성은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정책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것보다는 좀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등락이 있다면 저는 비중 확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방향성이군요. 네, 그 방향성이 부분에 중요합니다.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이 명확하게 시장에 네. 시그널을 줬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너무 급하게 뭐 당장 뭐 이렇게 내놓지 네. 않는다고 그래서 내 의지가 바뀐 게 아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 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또 하나 시장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PBR 얘기를 또 저 PBR 네, 얘기를 또 네, 어제 네.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얘기를 또 같이 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여간 반복된 얘기는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이 네. 유동성, 자산이 쏠려 있으니 이걸 금융 쪽으로 네. 어쨌든 가져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구체성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부동산에 있는 분들은 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분들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검증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강할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이게 물론 뭐 이 대통령도 당장 2, 3년 안에 또 심지어 그렇죠. 자기 임기 안에 머니 무브가 확 일어날 거라고 뭐 얘기하는 건 아닐 거긴 네.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오려면 뭔가 그에 대한 어떤 마중물적인 부분들이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하겠죠. 근데 큰 흐름들을 보면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 방향성을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를 좀 자극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공급을 좀 꺾으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공급량을 줄이는 네. 방식으로. 한국의 유통 주식수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무한 증가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와 시가총액 간의 괴리는 매년 벌어져 왔어요. 맞아요. 네, 그게 좀 큰 문제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물건이다 하더라도 무한대로 공급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공급 유동 주식수가 계속적으로 줄어왔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줄다 보니까 약간의 수요만으로도 좀 더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예. 본다면 이번에는 뭐 1, 2년 내에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정책으로 뭔가를 쥐어틀고 뭔가를 하게 된다면 단기 성과는 있겠지만 큰 구조적인 변화를 그렇죠.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구조 변화는 네. 없죠. 네. 근데 이번에는 좀 구조적인 변화를 좀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방향성에 대한 명확함은 좀 더 뚜렷해지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게 된다면 아마 뭐 내년 뭐 임기 내에는 좀 시장에서는 좋은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되는 이 주식 물량을 네. 줄인다는 얘기는 IPO도 깐깐해질 테고, 그 다음에 CB든 뭐 네. 이런 뭐 기업 분할이 등등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겠군요. 뭐 IPO를 억지로 묶어놓을 필요는 없겠죠. 좋은 기업들이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한 증식하는 유통주식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기업 구조만의 문제로 인해서 분할 상장이라든지 글쎄요.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그런 기업의 흐름들을 조금은 제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뭐 IPO를 억제한다라기보다는 IPO 억제보다는 IPO 억제보다는 자사주 소각 또는 그쵸, 그동안에 그게 크죠. 무분별했던 분할 상장 그리고 여러 가지 중복 유상증자, 상장, 뭐 유상증자 CB 발행 네. 등등등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가 변할 것인가?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무한 공급을 하던 물량이 꺾인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고 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EPS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분모가 작아지니까. 네, 규모가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익 대비 주가 주식 수거든요.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EPS가 늘어나겠죠. EPS가 늘어나는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 없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커질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서 지금은 뭐 과도기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여전히 저평가거든요. 코스피가 3,300을 넘었다 하더라도 지금 선행 PER은 11배가 될까 말까 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PBR은 1.1배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PBR이 1.1배. 네. 근데
작년 2021년 고점을 보면은 PER은 14.9배까지 갔습니다. 네. 그리고 PBR은 1.27배까지 갔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만 가도 3,000은 물론 뭐 4,000은 4천 가까이 가겠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레벨은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을 크게 열어놓을 수 글쎄요.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드리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런 흐름 안에서도 좀 긍정적인 그림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참 피별 기준으로는 안 가본 길도 아닌 거라 네, 맞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그 이상 거기까지도 그렇고 그 이상으로 좀 가볼 수 있는 상황이다. 조금 급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 투자자에게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갈 길이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가 3,300을 넘어서 3일 연속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소위 말하는 추격 매수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 매수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희는 내년의 레벨은 더 크게 보고 있는데 지금 단기 레벨업 과정에서 보면은 3,100에서 3,250, 한 150포인트 정도가 이 룸에서 박스를 보였었거든요. 두 달 넘게. 그랬잖아요. 네. 그랬던 게 지금은 3,250에서 3,400 정도까지 이 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박스권이 한 단계 레벨업 되긴 했는데. 네, 레벨업 되긴 했는데 3,400을 뚫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좀 많은 기대감들이 반영돼 있었던 거죠. 네. 금리 인하 기대, 정책 기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아마 확인할 텐데 다음 주 FMC가 그렇죠.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좀 결국 이제 미국 시장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네. 금리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분위기는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일 우려했던 PPI든 CPI든 인플레 네. 지표들이 뭐 시장 예상치에 크게 뭐 변화가 없이 나타나서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는 뭐 오늘 뉴욕 시장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더 올랐습니다만 이제 내리는 거고 네. 그거는 다 알겠고 네. 그러면 지금 오늘처럼 상승폭이 요 최근보다 더 컸던 거는 더 금리 할 인하가 횟수가 더 될 거다 그렇게 네. 봐야 되는 거군요. 그동안에는 올해 안에 2번, 내년까지는 5번 정도 뭐, 금리 인하했던 그렇죠. 수준에서 이번 주 지나면서 PPI가 예상보다 낮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고용지표가 쇼크가 나왔고, PPI 물가가 예상보다 낮았고, CPI도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 나오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올해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100%고요. 그런 거고. 네. 50bp 금리 인하 가능성도 10%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비컨 이제 가능성도. 비컨 얘기도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10월 말 금리 인하도 거의 100% 육박하고 12월 금리 인하도 거의 100% 육박합니다. 그러면 올해 남은 3번을 다 내린다는 얘기네. 내린다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돼 있고 그렇죠. 네. 또 하나 포인트는 올해 내년까지 3번 이상 그러니까 369는 할 거고 12월엔 할지 말지 퀘스천 마크다 정도로 반영이 돼 있거든요. 이미. 네, 예. 이미.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도. 자, 그러면은 다음 주 18일 새벽에 확인되는 FMC에서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그렇죠. 점도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일단은 현재 6월 달에 공식 제기된 점도표는 올해 2번, 내년 1번이거든요. 근데 이게 6번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줄지 여부가 좀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번이면 25pc만 내려도 1.5% 네.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150bp입니다. 그러네요. 150bp인데 여기서 또 뭐가 문제냐면 롱거런이라 그래서 약간 중립금리라고 추정되는 금리가 3%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갈 거냐 아니면 이걸 하향 조정할 거냐 라는 부분들도 좀 고민되겠죠. 그러니까 2%대로 내려갈 거냐.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2%대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한편으로는 장기 성장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만약에 비커라타 한다고 그러면 네.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 되게 안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복잡한 그 3차 함수 같은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많이 오르지 않고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금리 인하만으로도 시장에는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이 기대감 올해 3번 내년까지 6번 이상 금리 인하를 기대한 상황에서 연준의 점도표와 스탠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여줄지가 아마 다음 주 등락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정하고 그 의원들이랑 협의하고 이게 파월 의장의 일이잖아요. 네.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 자리를 그렇게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는 정말 빅 이벤트 정말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FMC가 정말 빅 이벤트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아까 사실 투자 전략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급하게 따라붙는 거는 나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게 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일단 조금 지켜보자는 얘기고, 그럼 이 지켜보자는 기간 동안에 이 다음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섹터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쪽 섹터나 이런 걸 좀 우리가 조금 좁혀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금리나 사이클이 재개되게 된다면 성장주에 대한 기대는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등락이 있다면 저희는 성장주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4분기는 조금 몇 가지를 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11월 중에는 12월 달에는 연말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10월, 11월, 그러니까 10월 초, 11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까지도 안 좋게 나온다면 거기서 금리나 기대를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가 금리나 기대를 증폭시키는 동력이 되고는 있지만 금리나 기대가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경기에 대한 변수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네요. 네,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증시는 많이 올라왔고요. 똑같은 경제지표 발표를 하더라도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면 보통 아무리 좋은 경제지표다 하더라도 악재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똑같은 경제지표를 하더라도 증시가 바닥권에 있으면 안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호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코스피나 미국 증시가 좀 정체를 보이던 상황에서 금리나 기대가 들어오면서 레벨업되는 과정인데 이 레벨업된 이후에 이 더 레벨업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 두 가지 중 하나겠죠. 뭐 금리나 기대가 더 커진다라든지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된다라든지. 근데 또 이게 또 복잡한 게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 또 무슨 변화가 있을까? 금리나 기대가 후퇴할 겁니다. 그러겠죠. 지금까지 상승을 이끌었던 금리나 기대가 좀 진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레벨에서 자꾸 제가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4분기 때는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런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나 기대 간의 이런 시속 게임에 있어서 지금 금리나 기대가 정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금리나 기대가 후퇴할 것이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다고 한다면 금리나 기대가 더 세게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해소하고 넘어갈지가 아마 10월, 11월 달에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렇게 급한 마음을 좀 눌러야 되겠네요. 네, 저는 지금 급할 필요 없다. 내년 상반기까지 뭐 짧아도 길게 되면 내년 연말까지도 시장이 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서두를 필요 없고 늦었다 싶어도 지금은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수익 낼 기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몇십 초 안 남았는데 섹터는 혹시 좀 어느 섹터 좀 눈여겨보자 하는 거 짧게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쪽 보고 있는데요. 최근 닉스가 좀 많이 올랐죠. 항상 닉스가 많이 오르면은 전자가 쉬다가 닉스가 쉬면은 전자가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이런 우선순위, 가격 메리트에 따른 등락 좀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면은 좀 더 플러스 알파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반도체는 정말 자주 듣는 섹터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경민 부장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신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